오늘은 제4장 무역과 자원 핵시어올인 모형. 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미 2장 스노보드의 미국의 수입에서 우리는 자원이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시작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장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인류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역이 왜 발생할까? 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 요소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자원이 무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나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명한 예전의 철학자, 고대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이 이 지구상에 불균등한 자원의 배분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역을 하게 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느끼는 것이 자원이다. 그런데 이 자원이 무역을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4장에 배우네요. 뭐 1장이나 2장에 나와야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형화가 조금 늦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모형화가 좀 늦게 되고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수업 시간에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살펴보면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다양한 자원, 서로 다른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의 경우 영토 엄청 넓습니다. 거기에서 농산품, 임업제품, 석유 많이 나겠죠. 그렇죠? 자원이 많은 그런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 상품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을 수출할 것이고 미국, 서유럽, 일본 같은 나라들은 기술, 고기술 노동자들 가지고 있고 또 자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급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 풍부한 노동력과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있죠. 그렇죠? 저렴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본장의 첫 번째 목표는 핵시어 올인 모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모형화가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런데 모형적인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3장하고 차이점이죠. 3장의 특정 요소 모형은 자본과 토지가 산업 간의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기 모형이다. 특정 요소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기 모형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반대로 핵시어올인 모형은 이런 어느 한 산업에만 쓰이는 생산 요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산업에 다 쓰입니다. 그래서 핵시어올인 모형은 무슨 모형? 장기 모형이라고 합니다. 장기 모형. 자, 두 번째 목표. 핵시어올인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의 장기 패턴을 예측해 보자. 그리고 이게 잘 맞는지 실증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보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자원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 데이터 수십 년 전에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무역이 자원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50% 정도. 쉽게 말해서 동전 던지기.
캐나다의 유명한 국제무역학자, 요 토론토의 다니엘 트래플러라는 국제무역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전 던지기. 그렇죠? 동전 던지기 확률이다. 교수님 50% 확률이면 높지 않습니까?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예나 지금이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하면 자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건 너무 낮은 수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도 그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시 올림 모형을 실증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국가의 수출은 그 국가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에 기초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예측은 항상 유효하지는 않는다. 항상 유효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왜 그러지 않을까? 왜 이렇게 유효하지 않을까? 라고 또 참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핵시 올림 모형을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핵시 올림 보고 그 다음에 확장된 핵시 올림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먼저 생산 요소 두 가지만 하지 말고 더 많이 해보자. 다요소. 그 다음에 리카르도 모형에서 무역을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이 국가 간 기술 차이라고 설명했는데 기술 차이, 생산성 차이를 핵시 올림 모형에 한번 도입해보자.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오늘날에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무역 패턴을 참 잘 설명하더라. 확장된 핵시 올림 모형이 국제 무역 패턴을 잘 설명하더라. 국제 무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뭐야? 자원, 국가 간 생산성이구나. 두 가지가 국제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 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한번 말을 해놓고 우리가 시작해야죠. 도대체 우리가 뭘 향해서 달려가는지는 좀 알고 달려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제가 결론 간단히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2장, 3장 할 때 항상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국제무역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소득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그렇죠? 여기서도 해봐야죠. 장기에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게 되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자, 핵시 올림 모형. 핵시 올림 모형은 이전 모형들과 달리 가정을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거의 무역의 모든 걸 설명해야 되는데 잘 설명을 못한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상치보다 낮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왜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예전부터 이 가정이 잘못됐고 가 아니냐. 그래서 가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정이 참 많아요. 이전 모형과 달리.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연필 빨간색을 들고. 자, 우선 여기서도 2장, 3장과 마찬가지로 이국가, 자국과 외국 얘를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혼동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상품, 컴퓨터 C, 신발 S를 가정합니다. 생산 요소는 L과 K를 가정합니다. 또 뭐 이런 가정이 달라지네요. 2, 3장 혼동이 발생합니다. 다음에 시험 문제는 또 다른 산업을 제가 사용하는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네요. 뭐 많이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죠. 자, 자국과 외국에서 각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원의 합은 경제 전체의 양이다. 무슨 말이에요? 컴퓨터 산업에 사용되는 자본의 양, 신발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은 전체 자본의 양. 그렇죠? 자국입니다. 스타 표시가 없으니까. 외국도 마찬가지. 노동, 컴퓨터 산업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 신발 산업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 합은 전체
경제에서의 노동의 합. 외국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정 들어가 봅시다. 생산 요소는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렇죠? 우리 장기 모형이라고 했죠. 장기 모형. 이전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죠. 자, 생산 요소가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여기서는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니까. 그렇죠? 임금. 양산업, 컴퓨터 산업에서의 임금, 신발 산업의 임금이 동일하겠죠. 동일하지 않으면 이동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업 간의 임금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생산 요소, 자본 임대료죠. 자본 임대료. 여기에서는 그냥 자본 임대료를 R이라고 표시합니다. 이전 장에서는 RT, RK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죠. 자본만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컴퓨터 산업에서의 자본 임대료, 신발 산업에서의 자본 임대료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 다 중요하다고 해요.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뒤집으면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다. 우선 직관적으로 설명을 봅시다. 신발 산업이 노동 집약적, 컴퓨터 산업이 자본 집약적이라는 게 뭐예요? 컴퓨터 산업은 상대적으로 신발 산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많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발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라는 것은 신발 산업은 컴퓨터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의 투입량이 많다는 거죠.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그러면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부등식. 신발 산업, 컴퓨터 산업이네요. 신발 산업에서의 자본 대비 노동 투입 비율이 컴퓨터 산업에서의 자본 대비 노동 투입 비율보다 높다는 거죠.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라고 표현하는 부등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등식입니다. 그렇죠? 분자분모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 산업에서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이 신발 산업에서의 비율보다 높다. 그렇죠? 이게 컴퓨터 산업에서의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마 계속 나옵니다. 자, 방금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기업이 있어요. 신발을 생산하는 기업, 컴퓨터를 생산하는 기업. 그렇죠? 자, 그러면 신발 산업에서 기업이 지금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본 대비 노동 수요, 투입 비율, 수요의 비율이, 수요가 컴퓨터 산업에서 자본 대비 노동 수요보다 더 높겠지요. 그렇죠? 높겠죠. 그렇죠?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요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겠죠. 신발 산업에서의 노동의 상대 수요, 컴퓨터 산업에서의 노동의 상대 수요. 원래는 자본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신발 산업에서의 자본 대비 노동의 상대 수요, 컴퓨터 산업에서 자본 대비 노동의 상대 수요. 그렇죠? 상대 수요 곡선을 여기에 우리가 표시할 수 있어요. 분모가 컴퓨터 산업, 자본, 분자가 신발이기 때문에 수평축에도 K분의 L을 표현을 해야 되고, 수직축에는 가격, 여기는 R분의 W, 상대 임금. 원래는 자본 임대료 대비 상대 임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상대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신발 산업에서 노동의 상대 수요 곡선이
컴퓨터 산업에서의 노동의 상대 수요 곡선보다 위쪽에 그려집니다. 왜 그래요?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는 우리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수요 곡선이니까 우하향으로 당연히 두 개 다 그려지겠죠. 상대 임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많이 수요하니까 기업들은 노동을, 그렇죠? 우하향으로 그려지고, 신발 산업의 노동의 상대 수요 곡선이 컴퓨터 산업의 노동의 상대 수요 곡선보다 위쪽에 그려진다. 왜? 왜?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자,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외국은 노동 풍부국이다. 그 말은 뒤집으면 자국은 자본 풍부국이다. 그걸 수식으로, 부등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것도 외국의 자본 대비 노동 총량이 자국의 자본 대비 노동 총량 비율보다 높다. 그렇죠? 이게 외국은 노동 풍부국이다. 혼자 보면 뒤집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좌우 바뀌고, 자국의 노동 대비 자본 투입 비율이 외국의 비율보다 높다. 자국은 자본 풍부국이다의 수식입니다. 뒤쪽에 가면 또 나옵니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최종 생산자인 신발과 컴퓨터는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으나, 그렇죠? 상품이니까 우리는 지금 무역을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은 국가 간에 이동하지 못한다. 그렇죠? 생산 요소는 국가 간에 이동하지 못한다. 교수님, 그러면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이동을 언제 학습합니까? 아, 5장에서 합니다. 5장에서. 기다리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정 5. 두 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은 국가 간에 동일하다. 우선 엄격한 핵시올린 모형에서는 국가 간 생산성 차이, 기술 차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직은 리카르도 모형을 도입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정 6. 소비자의 선호는 국가 간에 동일하고, 그렇죠? 무차별 곡선이 자국과 외국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컴퓨터와 신발에 대한 선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르지 않는다. 선호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으로 핵시올린 모형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앞으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한 3시간? 네, 진행하면서 계속 이 가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핵시올린 모형이 예상보다 예측력이 약하더라. 가정이 잘못됐느냐. 계속 가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간 요소 집약도는 동일한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가정이 자국에서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 외국에서도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 국가 간의 요소 집약도는 동일하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요소 집약도는 동일하다.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요소 집약도로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뭘 들어볼까요? 상식적으로 이 책 말고 농업? 아시아에서의 농업은 보통 노동 집약적이라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농업은 어떻게 해요? 자본 집약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몬스터 같은 기계 투입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죠. 그렇죠? 자본 집약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신발과 컴퓨터를 기본 모형으로 하지만, 이 국가 간 요소 집약도가 동일하다는 가정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잠깐 생각해보는 코너입니다. 그렇죠? 자, 이 책에 예를 든 건 신발과 콜센터를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콜센터는 어떻게 보면 국가 간 요소 집약도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콜센터, 인도에 있는 콜센터 다 컴퓨터 하는데 사람 한 명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비교해보면, 신발 산업을 비교해보면 참 극명합니다. 자, 신발.
뭐 여기 이 책에서는 뉴 발란스 신발을 예를 들었는데 뉴 발란스가 미국에서 생산될 때는 다양한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생산하나 봅니다. 이게 자본 집약적으로 생산되나 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신발 생산은 어떻게 돼요? 보통 여성분들이 재봉틀을 하나 가지고 하죠. 그렇죠? 대단히 노동 집약적이죠. 그렇죠? 노동 집약적이다. 자, 뉴 발란스 신발의 제조는 미국 콜센터보다 더 자본 집약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게 더 자본 집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더 자본 집약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와 미국은 조금 요소 집약도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요소 집약도가 역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핵시오리 모형을 나가 봅시다. 뭐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우선 비무역 균형 찾아보고, 그다음에 무역 균형 찾아보고, 비무역 균형과 무역 균형을 비교해야겠죠. 자, 이번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생산 요소의 양이 다르다. 그렇죠? 자, 자국과 외국의 노동량과 자본 차이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을 아까 학습했어요. 그렇죠? 그런 노동량과 자본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좌우로 넘어가야지.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자국은 자본 풍부고, 그렇죠? 가정했어요. 컴퓨터 생산은 자본 집약죠. 그러면 자국은 신발보다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외국은 노동 풍부고, 그러면 노동 집약적인 신발을 컴퓨터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자국. 수평 축에는 컴퓨터 생산량, 수직 축에는 신발 생산량을 표시합니다. 자,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신발. 그렇죠? 조금 전에 자국은 자본 풍부고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를 더 많이, 더 잘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산 가능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약간 컴퓨터 쪽으로 기울어지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외국은 노동 풍부고 노동 집약적인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할 거예요. 외국의 PPF는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야, 생산 요소의 차이가 PPF의 차이를 가져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앞 페이지 무차별 곡선에 대한 가정도 있죠. 양국가의 선호는 동일하다. 무차별 곡선은 동일하다는 거죠. 자,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한 형태예요. 그러면 접점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여기가 일어나겠죠. 아, A점이 비무역 균형점이구나. 자국은 A점에서 생산해서 소비, 외국은 A 스타점에서 생산해서 소비. 그렇죠? 비무역 균형점. 딱 그만큼 컴퓨터와 신발을 생산해서 소비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접점에서 만나게 되는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죠. PPF의 기울기는 노동의 한계 생산의 비율.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X축에 있는 상품의 기회비용.
컴퓨터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신발 생산량. 그 다음에 또 컴퓨터의 상대 가격. 아,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구나. 이야기 어디서 나왔어요? 2장 3장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야기 모르겠다. 2장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히 2장 우선. 아, 이 점에서 접선의 기호는 컴퓨터 상대 가격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A는 자국, 컴퓨터 상대 가격. 자, A 스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돼요. 외국입니다. 이것도 PPF의 기울기는 외국의 컴퓨터 기회비용 이꼴 외국의 컴퓨터 상대 가격. 이거네요. 중요한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비무역 컴퓨터 상대 가격이 자국이 낮고 외국이 높다. 그렇죠? 여기 뭐 기울기가 확 차이가 나죠. 야, 비무역 컴퓨터 상대 가격이 자국은 낮고 외국은 높아요. 이런 비무역 상대 가격의 차이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한 단계 들어가면 PPF의 차이.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자원의 차이.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의 자국 입장에서 우리의 비무역 컴퓨터 상대 가격이 낮고 외국이 높더라. 자국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수출하게 싶어 하겠죠. 외국은 딱 보니까 신발의 상대 가격이 자국이 높더라. 신발을 수출하겠지. 그렇죠? 무역 패턴을 결정하는구나. 비무역 상대 가격이 무역 패턴을 결정하더라. 그렇죠? 뭐가? 자원의 양이 무역 패턴을 수출하는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다시 더 확장해서 자국은 자본 풍부국입니다.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를 잘 생산해서 외국으로 컴퓨터를 수출한다. 다른 상품 신발을 수입한다. 외국의 입장. 외국은 노동 풍부국입니다. 노동 집약적인 신발을 더 잘 생산합니다. 신발을 자국으로 수출하고 컴퓨터를 수입한다. 무역 패턴입니다. 아직 어떻게 나타날지 무역 균형은 안 했지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맞는지 한번 가봅시다. 자, 방금 이거 다 했어요. 비무역 균형점. 여기 써놨는데 내년엔 지워야겠다. 제가 방금 했던 내용 다 했습니다. 그림만 보고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렇죠? 빨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고 저도 다 설명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비무역 상대 가격 찾아냈어요. 한번 표시해 볼까요? A. 자, 외국의 컴퓨터 비무역 상대 가격이 자국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이제 국제무역을 시작하면 세계 가격은 요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사이에서. 그렇죠? W라고 표현할까요? 이 사이. 그렇죠? 요거보다 높고 요거보다 낮은 이 사이에서 세계 가격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계 가격선을 한번 그려 봅시다. 이 안에. 그렇죠? 자, 자국입니다. 자, 원래 A점이 아까 이전 그래프에서 자국의 균형점이었어요. 이 점을 그때 점을 지나는 상대 가격선 한번 그어볼까요? 한번 요게 P, C, PS, A였죠. 이것보다 급하게 그려야 돼요. 세계 상대 가격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만나는 이 B점이 자국의 생산점이 되겠죠. 생산점. 그렇죠? 컴퓨터 생산량 여기, 신발 생산량 여기. 그렇죠? 생산을 했는데 세계 가격 비율에 교환을 시작합니다. 교환을 했는데 어디에서 효용이 극대화돼요? C점이 됩니다. 그렇죠? 국제무역 이후 자국의 소비점이 되겠네요.
소비점. 자, 그러면 컴퓨터 생산은 여기 하는데 소비는 요만큼 합니다. 이만큼을 수출하겠죠. 컴퓨터 수출량. 신발은 생산을 이만큼 하는데 소비는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을 수입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보이네요. A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C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A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높네요. 자국은 국제무역으로 이익을 얻는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지금 숨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간단한 건데 말 만들기, 멋있는 말을 붙이기 좋아하니까 이 삼각형 표현할 수 있네요. 밑변이 컴퓨터 수출량, 높이가 신발 수입량이네요. 그래서 뭐 무역 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명확히 표현하지 안 했지만 A점을 지나는 여러분들이 무차별 곡선 그을 수 있어요. C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높다. 자국은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다. 야,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2장, 3장도 전반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한다. 그대로 증명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 도출할 수 있죠. A점, 여기에서 A점 가격 비율 PS분의 PCA 수출량 제로, 이게 A점 찍을 수 있고, 더 높아진 세계 상대 가격에서 수출량 요 차이, 그렇죠? 수출량 이거 이 점 찍을 수 있죠. 두 개 연결한 게 우상향하는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이겠죠. 우상향하는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이 되겠죠. 자,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 뭐 도출하는 이야기 했고, 이제 외국으로 가겠죠. 외국도 그림만 보고 설명해도 됩니다. 자, 외국 A 스타점을 지나는 A 스타점 지나는 가격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 C 스타분의 PS 스타 A 스타. 그래서 A 스타점이 비무역 균형점이었죠. 그런데 외국이 무역을 하게 됩니다. 컴퓨터의 세계 상대 가격은 낮아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PP표가 만나는 이 점이 외국의 생산점이 됩니다. 자, 컴퓨터 생산 이만큼, 신발 생산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은 C스타입니다. 그렇죠? 컴퓨터 소비 이만큼. 그런데 소비는 이만큼인데 생산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해야겠죠. 이게 오타입니다. 수입량이죠. 수출량이 아니라 수입량. 오타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은 생산은 요만큼 하는데 소비는 요만큼 합니다. 요만큼을 신발을 수출하겠죠. 여기에서 이전과 같이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의 밑변이 컴퓨터 수입량, 높이가 신발 수입량, 수출량. 그렇죠? 이 무역 삼각형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자국과 외국이. 그렇죠? 신발량 이꼴 수출량, 수입량 이꼴 수출량. 동일해야겠죠? 우리는 지금 이 국가를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도 A 스타점을 지나는 A 스타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 그을 수 있죠. C 스타점을 지나는 이 무차별 곡선 효용함수가 더 높게 나타나죠. 여기에서도 외국도 무역으로 전반적인 무역 이익을 얻게 된다. 그렇죠? 자, 2장, 3장, 4장 모든 무역 모형들이 국제 무역을 하면 국가 전반적으로 후생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거의 모든 국제 무역학자, 국제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에 동의를 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익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따로따로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또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외국 국제시장이라고 했죠. 수입 수요 곡선, 우리가 컴퓨터 수입 수요 곡선 이것도 그릴 수 있죠. 비무역 상대 가격에서는 컴퓨터 수입량 제로 A 스타점에 해당하겠죠.
낮아진 컴퓨터 세계 상대 가격에는 수입을 요만큼 하겠죠. 그래서 D 스타점 찍어서 이으면 우하향하는 컴퓨터 수입 수요 곡선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했고, 그렇죠? 아까 했던 이야기. 어느 한 나라의 수입량은 어느 다른 나라의 수출량이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도출했던 자국 수출 공급 곡선, 수입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세계 상대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2장과 다르게 수출 공급 곡선, 수입 수요 곡선에 수평한 부분이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는 NPL이 하락한다.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가 체감한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2장에서만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불변,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 불변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학습했어요. 자국은 자본 풍부국이고 자본 집약적인 컴퓨터를 수출한다. 그렇죠? 명확히 보여줬죠. 외국은 노동 풍부국이고 노동 집약적인 신발을 수출한다. 이걸 단순히 헥셔 오림 모형이다. 계속 증명을 했지만 증명을 했어요. 뭐 직관적으로 우리도 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헥셔 오림 모형이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야겠네. 여기까지. 자, 더 멋지게 한번. 헥셔 오림 정리. 이제와 우리는 지금 컴퓨터 신발 이 생산 요소 노동과 자본을 가정해요. 그래서 2x2 헥셔 오림 모형이라고 합니다. 각 국가는 그 국가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한 상품을 수출하고 다른 상품을 수입한다. 그렇죠? 우리가 했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바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 우리는 헥셔 오림 정리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러나 이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4장 이해가 안 되면 2장으로 돌아가라. 2, 3, 4 다 연결되어 있다. 5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 또 과제가 또 나갈 것입니다. 과제 잘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중간고사 전에 한번 과제 풀이 시간에 잠깐 걸어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면 뭐 답을 대충 올리겠습니다.